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크 미러민이 책을 읽어봤어요. 국내 투자자라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느낀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차트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 펀더멘털이 차트에 영향을 주고 이 펀더멘털이랑 차트를 결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고 대부분은 이제 뭐 스탠 와인스타인의 그 2 단계에 관련된 거를 결합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주식을 사야 되고 뭐 차트적인 부분으로 뭐 150 일평선 그러니까 30주 선이죠. 주봉으로는 이 150 일평선을 돌파할 때 사고 그걸 이제 깨고 내려올 때는 팔아라. 뭐 이걸 이제 많이 얘기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은 좀 다른 것들이 많은데 우선 이분이 뭐 세파 순위 매기기 뭐 상대적 우선순위라고 이제 그 69에서 70 페이지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엑셀에 좀 옮겨 봤거든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이제 회사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그러니까 살 만한 종목들을 추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95%는 탈락을 하는데 이 살 만한 것들은 한 5%를 추린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 그 살 때 그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실적이 좋은 것들이거나 또는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보다 좋았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매출 및 그 이익이 증가율이 강한 것들 또는 이거 가속도의 어떤 표현인데 예를 들어 뭐 이익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또는 이익 증가율이 그 증가율 자체가 올라가거나 증가율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는 것들이죠. 또는 이제 가이던스는 회사가 미래 실적을 좀 좋게 보거나 좋게 시장에다가 던져줬거나 또는 애널리스트가 컨센서스를 상향시키거나 또는 마진율이나 산업 내 시장 위치는 결국 경제적 해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뭐 잠재적 재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는 뭐 CRMA의 어떤 그 모멘텀으로 2차 전지가 좀 달리고 있었다든가 또는 그 기업에 관련된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 완료가 돼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재료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센 것들 그건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주가 및 거래량도 분석하고 뭐 유동성 리스크 뭐 이런 것들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회사의 어떤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정량적으로 하든 정성적으로 하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를 좀 알고 그 회사에 대한 부분으로 그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살 만한 것들을 추려야 되는데 이 저자의 제 내용 중에 깜짝 놀랐던 거는 웬만한 해외에서 그 나와 있는 어떤 뭐 해외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는 책들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랑 컨센서스 상향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책은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길게 책에서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한 거는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가이던스나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결국 가이던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추정 이익이 중요하고 그 추정 이익을 상회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거를 사거나 또는 애널리스트가 상향되는 것들,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같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하려면은 이제 추려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데이터로 최근에 10일 전 대비해서 최근 2023년 3월 17일 대비해서 10일 전에 추정했던 영업이익과 지금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서 최근 10일의 어떤 평균 영업이익이 한 달치 평균 최근의 한 달치 평균과 10일 전에 한 달치 평균 대비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뭘까? 그리고 거기에서 공통점이 뭘까? 이런 것들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뭐 최근 2023년도 실적에서 그 예를 들어 뭐 최근에 그 어닝이 점점 뭐 강하게 이제 추정되고 있는 것들이 뭘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렇게 데이터를 해보고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것들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그 2월, 3월에 걸쳐서 하니까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추정을 하는데 뭐 2023년 1월 1일 기준에 추정됐던 영업이익이 있을 것이고 실제 2023년 3월 17일에 나온 4분기 실적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추정된 영업이익과 실제 발표된 영업이익의 어떤 차이. 그래서 최근에 4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 난 종목들이 뭐지? 이런 것들로 이제 리스트를 좀 뽑아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었구나.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일회성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성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종목을 살 것들을 추렸고 그 펀더멘탈이 어떤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뒷받침되는 것들을 가지고 차트 플레이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71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10분 공감하는데 시장 여건, 기업 펀더멘털, 주가 거래량이 모두 부합돼야 된다. 물론 기업 펀더멘털부터 주가 거래량은 어닝 애널리스트가 어닝 추정치를 상향시켰는데 이게 시장에서 워킹되는 어떤 추정치 상향인지 아닌지는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좀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되게 막연하게 이 애널리스트 혼자만 좋아해서 추정치를 상향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렇게 뭔가 이 추정치 상향과 텍스트 내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엄청나게 이제 좋다고 하는데 추정치는 또 소극적으로 한 사람들도 봤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이던스든 추정치든 아니면 최근 실적이든 여러 가지 기업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 리스트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여건이 좋으냐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살만한 시장이냐 저는 이제 항상 지금 시장이 살만한 시장이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걸 그냥 이제 경험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가장 민감한 시장이니까 코스닥 시장의 종가 기준으로 3일, 5일, 10일 이평선 중에 하나라도 위에 있으면은 이건 살만한 매수가 가능한 시장이고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3일, 5일, 10일 이평선 모두를 하회하고 있으면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서 그 상회 그 위에 있을 때 코스닥 종가가 3일, 5일, 1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 주식을 사고 모두 하회할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상승 잠재력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국내에서 빗대어서 보면 사실 시가총액 미국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한 시가총액 한 1조대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가총액이 1,000억이 2,000억 되는 거는 가끔 있긴 한데 그 이 진짜 제대로 되게 상승하는 거는 1조 시가총액 3,000억, 4,000억, 3,000억에서 5,000억 되는 기업이 1조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3배 올라가는 건데 또는 1조 되는 기업이 한 3조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제 첫 직장에 있던 선임 매니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가총액 3,000억에서 5,000억 되는 회사의 리스트를 쭉 뽑아보고 그리고 1조까지도 이제 넓혀가지고 주식들을 쭉 뽑아봐요. 그리고 그 주식들 중에서 그 앞으로 이제 1조 갈 것들이 뭘까 그런 걸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가총액 리스트를 볼 때 왜냐면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이거나 2,000억 미만의 어떤 종목들은 기업의 오너가 뭔가 잘못하면 망가지는 기업들이 많고 그래도 한 3,000억 이상 가는 기업들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좀 돌아가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 3,000억에서 1조 되는 기업들 리스트를 항상 보다가 여기서 뭔가 스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A 좋고 B 좋고 D 좋고 모든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74페이지에서 저는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좋은 것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실적 좋았던 것도 또 보고 이익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 또는 이익 증가율이 좋았던 것들 그 다음에 뭐 가이던스가 좋던지 이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리스트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들 중에서는 공통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공통점을 찾아보라는 건데, 예를 들어 뭐 가치주가 많이 골라진다던가, 또는 이제 뭐 투자 스타일로서 분류를 한다거나, 또는 최근에 보니까 뭐 원달러 수혜주들이 많이 부합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내수주들이 많이 이제 부합이 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떤 업종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공통점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식이 주도주라는 것들이, 또는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스탠 와인스타인의 2단계의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본인도 이제 2단계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산다. 그래서 이 스탠 와인스타인의 책이 있어요. 주식 투자의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을 이 마크 미러비니 책이랑 같이 사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주가라는 게 이제 30주 이동평균선을 150일 이평선인데, 이걸 돌파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이 돌파가 지속이 될 때 거래가 터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터지는데, 이 마크 미러미니는 이 시기에 이 주가가 돌파되는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자로서는, 저도 이제 이거 제 생각인데, 뭐 마크 미러미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50일 평선이나 또는 이제 200일 평선 위에 주가가 있다면, 이게 재밌게도 쿼트 기점으로는 뭐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이랑 200일선 밑에 있는 종목이랑 분류해가지고 쿼트 전략을 돌리잖아요. 그럼 200일선 위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습니다. 그건 뭐 외국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뭔가 변화가 생겨서 주가를 뚫고 갔다는 거는 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뭐 실적이 잘 나왔다든지, 또는 외부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네. 최근에 PCB 수출 데이터도 좋아졌네. 스마트폰이나 MLCC 관련된 수출 데이터도 전월 대비해서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좋아졌네. 그러면은 중화권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중화권 관련된 종목들이 뭔가 스마트폰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게 돌파를 했다. 그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한 데는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이유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강세장 초반에는 신고가 이르는 산업군 상위 4개에서 5개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이거 업종을 골고루 삽니다. 어차피 그렇게 플레이 하도록 훈련을 되어 있으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는 뭐 한두 종목 몰빵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향후 주도 업종이 될 만한 업종을 한 4-5개를 골라서, 거기서 한 종목씩, 두 종목씩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뭐 한 10개, 뭐 2개씩만 고르면 10개잖아요. 5개 업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반도체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바이오 좋게 보고 있고, 거기서 또 수출 관련된 종목들을 따로 또 골라서 뭐 반도체, 바이오, 수출주,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2차 전지를 날리자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업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주도 업종이 생기고 주도 업종이 소멸되고,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로 어떻게 볼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만들었던 게, 이게 업종 수익률을 가지고 업종 수익률 상위권이랑 하위권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롱숏 지수화로 롱숏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업종이 쏠리고 있으면 빨간색이 올라가고, 업종이 쏠림이 완화되면 빨간색이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보통 시장이 올라가면 업종 쏠림이 완화됩니다. 이게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는 너도 나도 조금씩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업종이 지수가 안 떨어지고 업종 쏠림이 심화되거나, 또는 지수가 올라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가는데 업종이 심화된다는 거는 특정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특정 종목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붉은색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게 한 번은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업종 강도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기술적으로 보면은 스토캐스틱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과열되어 있고, 이게 결국에는 반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 2차 전지가 주도 업종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최근에 주도 업종이 2차 전지였으니까. 이게 다시 반락된다는 거는 다른 쪽으로 주도 업종이 바뀐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거를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구성할 때 주도 업종 중에서 한두 개 또는 두세 개를 골라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소재도 있고 장비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종합 반도체 기업까지도 이제 막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 잘못 고르면은 완전 실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 막 양극재도 사고 막 다 샀었거든요. 그렇게 본인만의 어떤 ETF를 구성을 하면서 플레이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업종들은 아예 안 사는 게 좋고, 사실 이제 안 될 것 같은 업종들을 먼저 고르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아예 건설주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아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도 국내에서 마이너스 부의 효과이기 때문에 뭐 유통업이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아예 안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아예 여러분들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배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는 이제 항상 정부의 규제가 있는 은행주도 굳이 봐야 되냐, 이런 마인드가 많아가지고 아예 안 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영업이익은 결국 기업의 어떤 장기 성장과 장기 존속에 대한 어떤 중요한 기준이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의 재평가가 주요 모멘텀이다. 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관리를 해나가고 추정치를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심지어 이 추정치에 대한 근거가 맞는지를 또 고민스러워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정리를 해놓습니다.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의 변화, 추정치의 변화가 누가 변화를 시켰고 누가 무슨 논리를 했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 바로 가기 눌러보면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2023년도 영업이익을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갑자기 한 분이 가장 세게 추정을 했다면 이게 이유가 뭘까? 이 보고서를 빨리 3월 16일에 나온 보고서를 읽어보고 그 논리가 합당한지 빨리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렇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모멘텀이 시장에서 또 워킹이 되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 추정치가 바꿨는데 이거 뭐 바꾼 게 보니까 그냥 뭐 논리가 없고 대충 숫자만 끼워넣은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 발표하기 전에 애널리스트가 탐방을 갔다 왔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실적이 좋아서 추정치를 올릴 수는 있죠. 근데 그 추정치를 분기만 올리고 연간으로까지는 크게 연간으로는 크게 안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의미 있는 추정치 상향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추정치 상향은 지금 현재가 2023년 3월이니까 애널리스트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추정치가 자기 자신의 어떤 기업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될지 탐방을 갔다 올 것이고, 1분기 실적이 한 5월 중순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이 한 4월 중순부터는 막 추정치가 바뀝니다. 그 추정치가 바꾸는데 올해 실적, 2023년도 실적만 딸랑 바꾸는 경우가 있고, 정말 괜찮아졌는데 2024년도 실적도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024년도 실적까지 바꾸는 경우가 있죠. 그럼 4년도 실적까지 바꾸는 게 전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4년도 실적까지 바꾼다면 그 논리가 맞느냐? 바꾼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논리가 합당한지를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읽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치를 빨리빨리 체크업 하잖아요. 재밌는 게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HTS에서 영업이익 추정치, 2023년도의 영업이익 추정치 또는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2024년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컨센 신고가를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의 이제 보는 거는 3개월 평균이에요. 3개월 평균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HTS에서 살펴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신고가 낸 걸 빨리빨리 체크를 하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일 전 대비해서 보는 거거든요. 10일 전 대비해서 보거나, 이렇게 보면 HTS에서 확인 가능한 영업이익보다 내가 훨씬 빨리 추정치 상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HTS의 영업이익이 점점 바뀔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면. 근데 나는 그게 나빠지고 좋아지는 거를 훨씬 빨리 알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바뀌는 거를 뭐 본인의 엑셀로 저장을 할 수가 없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증권사별로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어펜딕스로 붙여주는 것들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가속도가 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YY로 이번 분기가 10% 성장했으면 그 다음에는 20%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가가 가속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결국엔 제 생각이 뭐냐면 전 분기 대비해서 QOQ로 이익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YOY로 가속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물론 실적 발표가 QOQ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면 좋죠. 특히 어떤 기업이 갑자기 변화가 됐어요. 엄청나게 세상이 그 규제가 바뀌든지 또는 정책이 바뀌든지 아니면 전방 시장이 빵 터지든지 그러면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QOQ로 이익이 계속 증가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그 태양광 모듈이 굉장히 시장이 좋았어요. 뭐 하나솔루션이니 현대에너지솔루션이든. 근데 관련해서 시장에서 뭘 봤었냐면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자마자 다들 체크를 하기 시작했던 게 이 수출 데이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수출 데이터를 뒤져요. 수출 데이터를 뒤져가지고 이게 QOQ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수출 데이터가 나오느냐. 그럼 QOQ는 결국 3개월의 합이니까 월 단위로 이제 수출 데이터를 계속 팔로우하기 시작했고 월 단위로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막 증가할 때는 태양광을 들고 있는데 이 월 단위 수출 데이터가 둔화되는 거를 확인하는 구간부터는 다 때리고 팔아야죠. 도망가야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가가 둔화되는 것까지 확인해서 2월 달에 도망가자고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월 첫 번째 수출 데이터 때. 아니, 1월 달 두 번째 수출 데이터였나? 1월 달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처음 둔화되고 12월 달에 이제 판가가 처음 둔화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수출 중량이 커졌으니까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1월 달 수출 데이터가 둔화되는 걸 보고 아 이건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도망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회원 전용으로 영상을 올려드리지만 어쨌든 뭔가 QOQ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게 이 책 자체가 초수익 성장주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구간에 가파르게 이제 주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제 성장을 갑자기 한다는 거는 어닝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고 그 어닝이 계속 좋아지는 구간은 QOQ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QOQ로 실적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대부분 이제 피크아웃이잖아요. 피크아웃 하는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피크아웃이라고 엄청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주도주는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잘 버텼던 것들이 주도주인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고민인 게 주도주가 어느 순간 시장이 바뀔 때 꼭지를 찍고 죽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이 주도 업종 강도 지수가 변화가 있을 때 아래에서 위로 변화하든 위에서 아래로 변화할 때 요 사이에 뭔가 좋았던 주도 업종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구간에서는 바뀌는 것들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쏠렸고 극단적으로 쏠림이 완화되면 여러 가지 업종들이 올라가는 구간들이 생길 건데 그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센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주식하기는 좀 편한 구간이고 이게 쏠리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나쁘든지 아니면 정말 종목을 잘 골라야 되든지 참 피곤한 시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변곡에 해당할 때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올랐을 때 그럴 때마다 좀 이제 시장을 주의하게 보고 주도주가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는 거는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주도주가 최대 조정폭이 한 35% 미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책에서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도주를 뽑을 때 예를 들어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좋았는데 3개월 주가 상승률이 5%에 해당하는 종목군인데 여기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뭐 30% 미만인 종목들이 뭘까? 여기서 주도주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에코프로가 골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레이를 하는 게 두려웠던 것이 이 주도 업종이 쏠림이 완화되면서 뭔가 바뀔 수 있으니까 주도 업종으로 2차 전지가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로 흘러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변화를 빨리 체크업해야 되는데 변화가 D램 수출 데이터에서 뭔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전월 대비해서 좋아지고 2월 달이랑 그 3월 달의 차이는 뭐 10일치에 불과하지만 수출 중량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지 않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여기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228페이지에 주도주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든지 규제가 바뀌든지 정부 정책이 변화하든지 신규 계약이든지 신제품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긴 했지만 이걸 통틀어서 그 어떤 변화를 빨리 체크하는 게 투자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뭔가 변화가 있든지 계속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든지 그래서 그 변화를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변화를 미리미리 고민하면은 이제 다음번 주도주가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빨간색들은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 국내에서는 주도주가 혼자 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룹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에서는 혼자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주도주가 아니고 특히 주도주는 없으면 피곤한 종목이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덩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쪽에서 그 예전에 있던 선임 매니저가 그 시가총액 3천억에서 5천억에 머물러 있는 애들을 많이 봤던 이유가 그 3천억인 애가 1조까지 가면은 그게 없어서 배가 아픈 사람들이 꽤 많고 피곤해요. 심지어 또 시가총액 1조인 애가 3조 가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약 포모 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특히 시가총액이 큰데 없으면 피곤하게 만드는 종목들이 더 이제 시장에선 피곤한 거죠. 어쨌든 주도주는 혼자 가는 경우는 없고 그룹을 형성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굳이 적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계속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혼자 가지 않는 데다가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가더라.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 이거 없으니까 내가 계속 시장에 언더퍼폼 하는데 이런 이제 경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시가총액이 좀 큰 편인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지난번에 했던 제가 주도주 관련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고요. 지난 강세장의 주도주가 다음 랠리를 이끄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도주는 이번 주도주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좋았어요. 펀더멘털이 차트로 검증될 때 투자한다. 차트를 도구로서 펀더멘털과 결합해서 써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펀더멘털만 본다거나 또는 차트만 본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죠. 수출 데이터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심지어 특정 200일선을 뚫고 가고 있어요. 그럼 그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펀더멘털이랑 차트를 좀 결합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또는 수주잔고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또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뚫고 가고 있어요. 또는 신고가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펀더멘털이랑 차트를 결합해서 보는 게 맞다. 또는 이제 예를 들어 과거의 이익이 맨날 한 100억씩 벌던 애가 갑자기 뭐 한 신고가의 이익을 냈어요. 신고가 이익을 냈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 신고가까지 못 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주가가 덜 평가된 거고 실제로 신고가가 나더라도 주가가 신고가가 났다면 이게 주가가 지금 현재 신고가 실적이 반영이 된 건데 이제 빨리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겠죠. 실적이 최근에 잘 나왔는데 주가가 신고가가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신고가인데 그러면은 주가가 신고가가 나려면 다음번 영업이익이 이번 영업이익보다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를 전화를 해보든지 내가 고민을 해보든지 해서 다음번 영업이익이 QOQ로 더 좋아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고가가 났다면 차트도 반응을 했다면 이게 이익이 더 좋아져서 차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걸로 고민해야 되겠죠. 또는 수출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는지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거나 또는 주가가 많이 박살나 있다면은 수출 데이터도 분명히 박살나 있을 겁니다. 수출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럼 그 수출 데이터가 더 나빠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해서 결국은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는 차트로 결합해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많이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지지저항 돌파를 하는데 그 지지저항 돌파를 하는데 그 주변에 최근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막 보거든요. 최근 실적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어닝의 어떤 변화, 추정치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수주 잔고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최근에 수출 데이터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기업이 올라가면 한국의 유사한 기업이랑 같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페어 트레이딩 개념으로도 뭐 고민을 해본다는 등 어떤 이제 그 투자의 스킴을 뭐 차트를 활용을 하되 조금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가 이제 왜 차트만 못 보냐면 그 차트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하는 게 만약에 뭔가 펀더멘털이 변화돼서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마크 미러미니는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그리고 그게 3단계로 들어간다. 어느 순간 기업이라는 게 3단계가 들어가는 게 이익이 좀 성장이 둔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내는데 그게 심지어 152평선을 주가가 하회하거나 뭐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들어가면 매각을 해라, 매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4단계가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어닝 쇼크가 되든지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이게 주가가 급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펀더멘털의 어떤 해석이 없이로는 차트만으로는 주식을 계속 들고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만으로는 사는 거야 할 수 있죠. 사지만 주식을 들고 있지 못하는 거죠. 저는 주식이 들고 있으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빨간색은 제 생각인데 뭐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던지 아니면 어닝이 계속 개선되고 있던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언제 발표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주식을 들고 있자. 이런 이제 어떤 재료 같은 해석들이 있어야 제가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이지 그냥 차트만 보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제 들고 있자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고역이더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책들이 매수를 이야기하는 책은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사라, 저럴 때 사라. 그런데 주식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대부분 이제 끌고 가는 방법들이 기관 투자자들은 IR 담당자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IR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회사가 계속 업데이트를 받아보면서 최근에 이제 회사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 뭔가 성장이 좀 둔화되는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회사에 전화를 하든지 기업 미팅을 통해서 회사를 업데이트 해나가고 그 업데이트 한 것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은 주식을 파는 거죠. 근데 저는 1번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또는 전업 투자자들 경우에는 꾸준히 IR 담당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회사의 변화를 체크를 하고 묵직하게 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사실 1번보다는 1번에 대한 단점도 있는 거죠. 그 애널리스트가 특정 IR 담당자만 믿고 뭐 좋다고 해봐야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실제로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 뭐 A 업종의 어떤 담당자가 좋다고 얘기를 하면 그 A 업종에 속해 있는 다른 회사들을 찾아가지고 그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지 엄청 개인 투자자들은 쉽지 않다. 그냥 단순히 이제 필요한 부분 몇 개만 뭐 IR 담당자랑 전화 통화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뭐 속 깊은 얘기를 듣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R 담당자가 주식 시장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듣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크로스 체크한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뭐 수출 데이터든 수주 잔고든 그다음에 신규 시설 투자 공시 데이터든 이런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해서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3번을 전 잘 못합니다. 기업이 큰 그림으로 이렇게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뭐 데이터가 조금만 삐끗하면은 일단 줄이고 봐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잘 하시는 3번을 잘 하시는 분들은 크게 먹기도 하죠. 근데 국내 시장이 이제 고민스러운 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점유율을 넓혀 나가는 게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기차,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끌려다니는 애들이 많은 것 같고 거기서 좀 챙겨 먹는 거 정도지 실제 이제 글로벌로 뭔가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애는 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경기 순환이 많다 보니까 잘 사고 잘 팔아야 되는 것 같다. 그럼 뭔가 국내에서 구조적 성장으로 뭔가 좋아진다. 근데 지나고 나면은 다 구조적 성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뭐 중국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도 막 구조적 성장인 줄 알았죠 그때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이 책에서 마크 미러미의 책에서 나와 있는 사례들의 기업들 중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내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한 거랑 미국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한 거랑 질적으로 전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미국 시장은 결국 글로벌 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좀 더 이 초수익 성장주 투자, 그러니까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 국내 시장은 대부분 경기 순환이니까 경기 순환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에서 이 책에서 만약에 얻어갈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하고 차트랑 펀더멘탈은 결합해서 플레이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결합을 할까? 지지 저항 돌파 이런 거는 굉장히 배우기는 쉽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만 해서는 확률이 떨어지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수주 잔고도 관리를 하시고 또는 품목별로 수출 데이터도 보면서 계속 팔로우업하고 수출 데이터가 변화해서 좋아지는 거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뭐 가능하시면은 컨센서스 변화도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면서 뭐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엄청 좋게 썼는데 쓴 이유가 뭔지 논리가 뭔지 이런 것들도 막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 하나 시스템도 최근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다올에서 뭐 가장 세게 썼다. 그럼 이거 왜 2023년도 영업이익을 왜 이 사람이 세게 썼는지 논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그 논리가 굉장히 가시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국내에서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반응하고 있는 주가가 어떤 특정의 저항선을 돌파해서 가고 있다면 그거는 시장에서 워킹을 하고 있는 거다. 맞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보면은 처음 보시는 분이 주식 처음 하시는 분이 보면 쉽지 않은 책인데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랑 어닝 쇼크나 이런 것들을 당해보신 분들은 어닝의 추정치가 중요하지라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차트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보지 않고 약간 펀더멘털이라는 것을 녹여서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4단계 이론이 있는데 이 4단계 이론에 따라서 같이 이제 체크를 해서 2단계에서 주식을 사는데 돌파할 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중간중간에 사는 방법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랑 마크 미러비니 책이랑 스탠 와인스타인의 책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